10장 첫 번째 기절이 제영백호일, 제영백호일 능무리호. 그래서 영이라는 게 있는데, 제영 할 때 영. 이 영자가 군대 주둔지를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영이란 말 많이 쓰죠. 군영. 군대가 주둔한 곳을 군영, 주둔지를. 그 다음에 군대가 진치는 거를 제영한다 그러거든요. 또 수경한다라고도 많이 하죠. 우리 등산 가서나 군인들이 그 주둔에서 하루 지내는 걸 수경 이렇게 할 때 영이라는 게 군대가 주둔하는 장소를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영배 그러면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혼백을 하나로 버두마사 하나로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영이라는 게 군대 주둔지라는 뜻이라 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킨다 해서 때와 장소에 맞게끔 정신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대략 몸과 정신을 하나로 합일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도 해석해요. 해석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다양해요. 그리고 중국의 석학으로 알려진 왕필도 이 부분에서는 제영을 시와 장소 요걸로 해석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군대 주둔지라는 뜻에서 이 영이 나중에 가차되는 게 혼백이 주둔하는 곳이 몸이에요. 그렇죠? 혼백이 주둔하는 몸이라. 그래서 이거 몸으로 해석한 게 정확해요. 그래서 제영 그러면은 몸을 실어주는 거예요. 제는 실을 제자거든. 그죠? 영에다가 주둔제야 실어줘. 뭐를? 백을. 그죠? 혼백을. 그래서 그 혼백을 몸과 하나로 포일은 껴안아서 하나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그런 소리죠. 몸과 정신, 몸과 혼백을 하나로 껴안아 능히 분리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요게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오매일념입니다. 잔악계나 어묵동정 행주 좌와 간에 늘 생각 없음의 상태, 한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몸과 생각이 하나가 되면 생각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몸하고 생각이 하나로 딱 배합이 돼버리니까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하거든.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 경우로 케냐에서 왔던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경지가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내 이야기에 대답합니까? 그럼 내가 생각해보면 생각이 있잖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당황했다고. 그래 나중에 30분 후에 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정리해보니까 내가 생각이 없다면 남이 묻는 말에 답도 못하겠죠. 생각은 있으되 항상 내 몸하고 생각이 하나로 뭉쳐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나한테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인식이 안 됐을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우리 많이 놀잖아요. 그죠? 몸은 요런데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몸 따로 마음 따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욕칠정이라는 감정과 이성이 따로 놀아요. 그죠?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내 욕망이나 어떤 감정, 분노나 짜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성하고는 달리 우리가 행동을 해버린다고. 그죠? 하나로 이게 모이죠. 항상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정신분열 현상이에요. 다 우리가 누구나 정신분열을 약간씩은 앓는 거죠. 다 분열증이거든 그런 게. 근데 요게 이제 정신분열 상태가 치유가 되면 언제나 한 생각으로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근데 필요하면 생각이 나올 뿐이지 54시간 있어도 머릿속에 생각이 오고 가지를 않아. 근데 실제 그게 가능하냐는데 가능해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나 그런 상태가 분리되지 않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노자가 묻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로 갈 수 있는 비책은 없어요. 하나로 갈 수 있는 비책, 수련하는 방법이 있다면 다음 기절 정도예요. 다음 기절이 전기치유 그랬습니다. 전기치유 능영아호 그랬습니다. 능영아, 영아는 어린아기죠. 예. 전기 우리 해석도 요것도 해석을 기를 전일하게 하여 부드러움에 이르기를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해석은 되는데 기를 전일하게 해서 부드러움에 이르기를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말은 통하긴 한데 되게 좀 와닿는 의미가 썩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 기운 기자는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벌써 이런 이기론 그런 우리가 하늘에 내려온 몸에 풍기는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추상적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기자는 기식을 얘기해요. 기식이라는 건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기식. 기식과 기분을 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전일하게 한다라는 거는, 전일하다는 뜻은 순일하다는 뜻이고, 순일하다는 건 잡이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전일이라는 뜻은 평온히 할 수 있겠는가, 항상 그러는데, 호흡을 자기가 호흡하는 기식과 자기네 기색이 얼굴도 기색, 기분도 하나의 기색이야. 그 기색을 항상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여. 그러니까 기색이 우리가 호흡이나 기분이나 얼굴빛이나 이런 기식과 기색이 흐트러지지 않고 늘 고요하고 평온하면 몸과 마음이 유연해져요. 그걸 이제 치유라고 그래. 부드러움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몸이 부드럽다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몸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천사 같아요. 다. 눈빛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 잔잔하고 먼지 맑아.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잠잘 때 보면 호흡하는 거 굉장히 고라요. 색색하면서 고르게 자고. 근데 아이들은 얼굴빛도 또 다 천사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냐? 호흡, 아이들의 기식과 표정, 기분 이런 것들이 잡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보면 애들은 천사 같고, 이런 애들이 뭔 죄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또 우리나라에 맨날 선도 같은 거 수련하신 분들, 또 호흡법, 단전호흡이나 이 수련하시는 분들은 항상 중요시하는 게 이제 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중요합니다, 호흡은. 그래서 호흡은 길게, 느리게 그렇게 하면 잔잔해지거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귀식대법이라고 그래갖고 중국에 보면 호흡을 5분에서 10분간도 안 쉬는 수련을 해요. 귀식이라고, 호흡을 멈춰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뭔가 사람들이 이제 노림수가 있는 거죠. 술법이나 무슨 기공이나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추려고 이제 그런 호흡을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호흡이 우리 생활에도 중요하죠. 동양적 사고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 일생 동안 호흡을 몇 번 하고 죽는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동양에. 예. 그래서 호흡을 느리고 천천히 하는 사람은, 호흡 횟수가, 예를 들어 100만 번 호흡하면 인간이 수명이 다한다 했을 때 100만 번 호흡하는 시간이 엄청 긴 거야. 근데 호흡을 가쁘게 하고 성질급하게 하고 급하게 호흡하는 사람들은 100만 번 호흡하기가 금방 끝나니까 일찍 죽는다. 그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 우리 어렸을 때. 그만큼 이제 호흡인데, 요거는 아까 전기 했을 때의 기는 어떤 우리가 하는 우주의 기운, 사람의 기, 이런 뜻보다는 기식과 기색, 기식과 기분으로. 노자는요,
어려운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를 볼 때 굉장히 한 게,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뭔가 현묘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더 어려워지는데, 실제 이제 지금 요 기절 이후로 다음 기절 계속 가다 보면 노자가 얼마나 평범한 것들을 주변 사물을 가지고 이 도덕경을 썼는가를 보면 알거든요. 맨날 막 그 생선, 쪄가는 생선 절이는 방법, 그죠? 생선 작은 걸 절이려면 어떻겠어요? 이 작은 거를 절이다 보면 으깨지고 그냥 흐트러져 버리잖아. 살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걸 어떻게 절이듯이 해야 된다. 정치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러면 생선 절이는 것도 유심히 보면서 그 속에서 교훈을 우리에게 얻은 걸 해주는 거고, 밥그릇 만드는 걸 비유해서 무와 유의 그 공능 차이, 효능 차이, 이런 거를 하고, 수레바퀴 굴러가는 모습, 이걸 보면서 잘 가는 거는 무철적이다. 수레바퀴 자국이 안 남는다. 잘 가는 수레는.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 것들로 항상 가르침 줘서, 그런 분이 이런 데서 무슨 엄청난 우주, 이런 얘기를 아니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야 노자가 보여요. 요것도 버려야 되면 이제 되는데, 아까 앞에 1번이 주요 물음이라면 그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2번 중 두 번째 항목이 바로 그게, 호흡과 기식을 부드럽고 순일하게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걸 하는 노력을 해가면 어린아이처럼, 그 천사처럼 모든 게 잔잔해지면서 내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는 개합이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딱 개합되는 순간 자기 성품을 본다. 견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수행은 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요게 방법은 호흡법이에요. 결국 아까 1번 그것에서는. 그 다음에 호흡법이 아닌 걸로 이제 간다면, 아닌 걸로 여러분들이 이 1번에 얘기한 몸과 마음이 항상 합일이 되는 경지에 가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라는 건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요 자리도 물론 여기지만 시점으로도 이 시점인 거고요. 지금 여기라는 말은 이 시간, 지금 현재라는 뜻도 있고 이 장소라는 뜻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공간적인 또 시간적인 개념에서 지금 여기보다 내 안의 여기예요. 내 안의 감정, 분노가 이러면 그 분노, 그 자리에 머물 줄 알아요. 고스란히 분노를 내가 생생하게 느끼라는 거죠. 분노를 밖으로 뿜어내버리면 품어내버리잖아요. 그건 내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분노 속에 머물고 항상 지금 여기에 머무는 거. 그렇게 되면, 그 훈련이 되면 몸과 마음 하나로 항상 통일이 돼가는 수련법. 그 수련은 두 가지로, 지금 여기를 살거나 아니면 아까 어린아이들이 부드러운 것처럼 기식과 기색, 기분을 언제나 평온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방법. 그래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명상이다, 수행이다, 거창한 소리를 하면 금방 겁나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 그리고 평소에 호흡도 연습해보고, 기분도 한번, 기분 확 나빴을 때도 가라앉혀보자 하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달되는 거니까 항상 연습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이 척재, 혈람, 능, 부자호 그랬습니다. 척재는 세척에서 우리가 세척한다 할 때 척자, 씻어낸다. 씻을 척자입니다. 씻어서 제거한다. 혈람, 현묘한 거울. 이 람이란 건 비출 람자인데 마음속의 거울을 얘기하죠. 우리 마음의 거울. 이게 혈람이랑 현묘한 거울이니까 결국 우리 안의 마음 거울인데, 우리 안의 거울을 깨끗하게 씻어서 때를 제거하는데 능 무자고, 한 점의 하자도 없이 할 수 있겠나, 이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여기서 요 기절도 오해가 약간
그 노자 있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속의 거울을 깔끔하게 닦아야 외부에 오는 사물들이 있는 그대로 투영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씻어내라. 이 정도 이야기로 이걸 보는데 이거 정반대예요. 정반대인 게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는다라는 의미는 마음의 거울을 그 척제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물이 나한테 오면 내가 외물에 물이 들어요. 사물을 보면 외물, 나 밖에 있는 외물에 내가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죠? 외물이 나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외물이 네가 아무리 보고 외물을 보고 느끼고 만져주고 해도 그 외물의 영향을 네가 안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네가 외물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외물에 네가 한 점 하자도 없이 네 거울이 때가 안 입혀질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거든. 이거는. 우리는 외물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외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무리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도 안 돼. 그건 외물이 나한테 영향을 안 줄 수 있도록, 그죠? 영향이 어떤 외물을 보든 내 안에는 항상 담담한 기준이 서려 있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니까 밖에서 분노, 화난 거, 뭐 온갖 오욕, 칠정이 다 밀려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외물에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알아. 네가 외부를 무조건 투명하게 보라. 그리고 외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 우리 다 그러죠. 있는 그대로 보라만 무엇이 많이 해. 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근데 있는 그대로 보라 한다는 거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수없이 들었으니까 저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살려고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게. 근데 요체는 뭐냐면 여기서 가르치고 이게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면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냐. 외물에 영향을 안 받도록 내가 준비가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외물이 비쳐서 다시 나한테서 반사돼서 나가잖아요. 밖으로. 그죠? 그 외물이 나한테 오면 내 감정이나 이게 융화된 다음에 밖으로 다시 대소하져 나가는데 요게 혈람인 거예요. 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거울이 외물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손상이나 영향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네가 마음거울을 닦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외물을 비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외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척제하라. 요 뜻이니까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노자 그 해설서들 보면. 물론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걸 아까 그런 식으로 보면 늘 우리는 안 되는 일을 노력을 해버려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막 얘만 쓰다가 평생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말하고. 근데 그러기보다는 외물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도 내가 그 외물에 흔들림이 없는 나를, 왜냐면 내가 외물은 못 바꾸지만 나는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맞거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외물이 나한테 비춰줬을 때 내가 외물에 영향을 안 받는 방법은 뭐냐,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들이 다 연동돼요.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요거는 머리 안 쓰면은 몸과 마음 하나 돼요. 항상 우리 머리 쓰고 있거든요. 조금만 제가 그 자주 하는 얘기인데 머리 쓰지 마라 그런 것보다는 더 쉬운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슴에 툭 닿는 건 아까 대가리 쓰지 마라. 대가리 안 쓰면 몸과 마음 합일이 돼가요. 그리고 기분과 기색도 자기 기분 또는 기식, 호흡 이런 것도 대가리 안 쓰면 차분해져. 우리 너무 머리를 쓰다 보면 막 구리를 가만히 조용하게 있다가도 뭔 상황이 탁 오면 머리부터 확 굴려. 그러면 호흡이 가빠져요. 기분도 들뜨고요. 이런 것들이 뭐겠냐는 거죠. 우리 그래서 그 제2형 포백 요런 분들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머리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머리 안 쓰거든요. 그죠? 전기치유 역시 머리를 안 써야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노자의 무원직이고 무이론이야. 무지무이하라. 전부 이런 부분들이거든. 무지로서 백성을 다스리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민정책, 노자가 우민화나 가르친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 얘기한 듯이 노자가 가르친 건 정치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치다. 그 노자가 백성은 우리 속에 있는 중생들, 내 안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보면 머리 안 쓴다는 게 얼마나 내 안의 백성들, 그잖아. 5, 6, 7정이 내 안에 다 있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좋다. 자, 밑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국치민 능 무지후. 애국치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능이 무지로서 할 수 있겠느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데 능이 무지로서 할 수, 대가리 안 쏘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정치인들한테 문제 질문인데요. 정치인들이 정말 대가리 안 쓰고 백성들 삶 생각하면은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대가리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끄러 정치가. 그거 제대로 된 정치를 못. 누가 정치를 해도 다 너무 대가리대로 많이 굴려. 자기 업적 날리기 위해서 대가리 굴려고, 인기 끌기 위해서 대가리 굴려고, 그죠?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대가리 굴려고. 차라리 좋다, 인기, 업적, 나 아무것도 무능하다는 소리 100번 들어도 좋으니까 나는 그저 백성들의 삶만 잘 껴안고 가는 무능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한 사람 있다면 나는 100번으로 그런 분 찍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너무 대가리 안 쓰는 정치, 진짜 그게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애국치민 하는데도 애민치국 하는데 무지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머리 안 쓰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요게 우리 안의 이야기로 하면 아까 그 얘기죠. 여기서 애민은 내 안의 백성, 분노라는 백성, 그죠? 또 자존심 상한 나, 주눅든 나, 이런 백성들을 내가 사랑해준다, 사랑하고, 또 내 세계관이 있잖아요. 내 안의 세계잖아. 내 안의 세계가 하나의 나라나 같은 거. 그래서 내 안의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대가리 안 쓰고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화가 났을 때 대가리가 안 써야 돼요. 근데 화가 나면 낼까 말까,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머리 굴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참아. 요놈은 내도 될 것 같아. 그놈한테는 품어내. 뭐는 막 상황에 따라서 화도 못 내고, 또 안 내야 될 화도 내고, 뒤죽박죽. 머리 안 쓰면요 화 나면 정말 내야 될 상황이면 천둥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내는 게 뭐 어때서. 그러고 화가 아까 지금 여기 화가 일어나는 감정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 슬며시 화한테 의자 하나 딱 내주는 거야. 야, 화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 안에 부글부글 하면서 얌전히 있으라. 내가 너한테 의자 하나 줄게 하고 의자 하나 슬며시 화한테 내주면 화가 내 안에 폭발려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화한테도 너무 인색해요. 그게 애민이라. 왜? 화는 나쁜 거란 인식 때문에. 노자는 화가 나쁘다고 안 했잖아요. 낮은 것이 도다. 그 불가에서도 탐진치를 최고의 그 도구로 얘기를 하죠. 도구로. 그러면서도 왜 이 탐진치를 사랑해야 되냐. 그게 번뇌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라 부처님 했지 그걸 버려라고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 서유기라는 소설을 보면 명료하게 나와요. 그런 부분이. 서유기를 보면 삼장법사라는 이는 나라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는 수행자고, 손오공이는 뭐죠? 퍼떡거리고 화 잘 내고 경망해요. 성질내는 그놈이 화내는 진이야. 화를 상징해. 그 다음에 저팔리는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탐을 상징해. 그죠? 그 다음에 사오정은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음은 사오정 같다고 그래요. 어리석음은 탐, 진, 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제자. 그게 내 안의 백성이 세 제자거든. 그것들을 삼장이 거느리고 어디까지 가죠? 서천까지 간다. 서천 그 아미타 부처가 있는 그거 뭐 극락까지 가는 거야. 84,000리를 여행을 하는. 탐진치로 거느리고 가는데 나중에 이 여행이 다 끝나고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손오공이는 뭐가 되죠? 부동불이 되잖아요. 부처가 되잖아요. 탐이, 아니 성냄, 화가 그대로 부처. 그 다음에 저팔계도 다시 복원되면서 큰 자료를 받아. 역시 그것도 깨달은 자로 추원을 받아. 4, 5 정도. 그건 탐진치가 다 부처가 되는 거거든. 셋이 다. 그랬잖아요. 요건 뭐요? 탐진치 그대로,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걸 반증하는 서유의 위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까 그래도 애국심이야. 그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성남, 여기에 그것들을 사랑하고 내보내지 마라. 그것들이 왜 미우니까 자꾸 밖으로 발산하는데, 그것들한테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거리면서 예뻐해주면서 의자를 내주라. 그래야 요것들이 화가 부글부글 해도 내 안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평안히 의자에 앉아있지. 저놈이 의자 하나 안 내주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밖으로 탁 튀어나가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화라는 속성으로 남한테 쏘아지는 거, 대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애민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라는 내 안에 내면의 세계, 내 나라가 치국이 돼. 그렇게 치국을 하는데 무지로 살 수 있겠냐라고 노자가 묻잖아요. 뭐요? 대가리 안 굴리고 우리가 다 머리 굴리고 타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들을 머리 안 굴리면요 타협하고 무슨 자식할 게 없어. 머리 안 굴리면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 먼 장래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 자식들한 살림에 나 등에 여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항상 머리를 굴리면서 여기서 벗어나 버리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여 자리에 못 머무르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인간이 자기 각자가 각자의 빵만을 해결한다면 하루 30분만 일하면 충분하다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대요. 근데 나는 내 빵만 오늘 내 빵만 생각하고 마누라가 자기 빵 자기가 걱정해서 벌고 애기도 이렇다면 아무 인간은 빵 때문에 걱정하고 다툴 일이 없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머리 쓰는 거야. 내 배 외에 다른 놈 배도 채워야 되고 이제 아직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위해서 그놈 빵까지 저축을 해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중에서 열 몇 시간을 일을 해도 빵이 자꾸 부족 온 거야. 근데 각자가 각자의 빵만 걱정하고 각자가 각자의 빵을 해결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루 30분 일하면 능히 각자의 빵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30분은 조금 어떤 서양학자가 주장을 했던데요. 30분은 좀 그렇고 나는 3시간 정도 나는 해야 될 것 같다. 내 빵을 하려면. 근데 하루 3시간 나 이러고 나면 진짜 나머지 20 몇 시간은 정말 이게 휴식이고 쉼이겠다. 나도 굳이 뭐 자식들끼리 지복으로 먹고 사는데 그것도 빵 챙겨줄 일이 아닌 것 같다. 요새는 아들 문제로 아들 빵 안 챙겨. 진짜로 이제 지금 알게 됐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내 빵만 생각한다. 지금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나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내 안의 나라를 태평케 하는 데는 무지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 안 굴리는 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가리 안 굴리면 내 안을 다스리는 거. 항상 우리가 타협하니까, 그죠? 늘 타협하고 합리화하잖아요. 그게 머리 굴림이고, 그 다음 줄 천문 개합 능 미자후. 여기서 능 미자후가 왕필보는 능 무자후로 나와요. 능 무자후로. 위가 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백서는 위자호로 나오고, 이게 여러 번이 오랜 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인데, 전후 의미상으로는 위가 맞을 것 같아요. 무자후라면 암컷이 없이 가능하겠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암컷이 없게 아니라 암컷처럼 할 수 있겠는가가
이 의미가 통하는 거거든요. 천문개합. 천문을 열고 닫음에 능히 암컷처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여기서 암컷은 뭐죠? 암컷이라는 비유는 뭐를 얘기했을까요? 우선 거기다 천문개합이 문제야. 천문개합 했는데 몇 번 내가 봤거든. 도자 사실 나도 몇 권 국내 것도 몇 권 봤고, 왕필 하삼공 다 주석서를 중국 걸 봤는데요. 이 천문개합에 대해서 명백하게 천문개합, 천문이 열고 닫힌다라는 부분에서 해석을 제대로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혹시 무의당 선생님 뭐라고 해놨는가 보시겠습니까? 천문개합 부분은 해설을. 이목구비의 감관을 열고 닫되 역시 오케이. 여성처럼 네. 수동적인 자세를 그분이 확실히 무의당답습니다. 예. 그 천문이라는 게 눈, 귀, 코, 눈, 귀, 코, 입.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는 7구멍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문이라는 게. 그래서 눈을 열고 닫음에 있어서 능히 여성처럼 평화, 여성은 평화를 상징하고 안정을 상징하죠. 평화와 안정, 평화롭고 안정된 눈을 감았다 열었다 깜짝이는 동작도 평화와 안정이 능히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코로, 이거 역시 능히 여성처럼 여성의 평화와 안정처럼 평화롭고 안정되게 코로 열고 닫을 수 있겠는가, 입 그렇겠는가, 할 수 있겠느냐, 귀 듣는 것도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이. 요거 굉장히 어렵게 막 해석들을 하니까 노자에서 멀리 떨어져 온 거야. 네, 노자 절대 어렵게 얘기해요. 그래서 천문이라는 거는, 하늘의 문이라는 건 지금 우리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노자 이 얘기는 전부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노자가 풀어준 것이다. 나라라는 걸 비유해서 치국이라는 도로, 또 임금의 자격이라는 걸로, 내가 임금이야. 내 나라에는. 임금이라는 말을 군주라는 말을 등장시켜서 내가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이 수신에 관한 서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천문은 바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천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하는 왕들에게 천문에 해당되는 건 뭐죠? 왕명의 출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승정원 같이 왕명이 출납하는 거. 내려가고 받아들이고 왕명 출납을 하는데 능히 평화롭고 안정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왕이. 이제 정치서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명백사달 등 무이후 그랬습니다. 명백히 알고, 그럼 명백이란 거는 확실히 안다라는 거거든. 확실히 알고 그래서 사통팔달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능 무이후 그거를 갖고 조작하거나 그 사통팔달한 걸로 무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 무의라는 건 뭐죠? 무조작이거든. 조작하거나 조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래도 역시 귀착하면 아까 그랬죠. 요거는 머리 쓰지 않는 삶을 얘기해. 여기 조작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억지로 어거지로 일을 추진시키고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것들, 이런 게 다 유의거든요. 근데 유의라는 거는 함이 있다라는 건 바로 억지, 그러니까 순리로 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게끔 하는 게 아니고 뭔지 내가 푸싱을 하는 행위가 유의거든. 내가 다 알고 분명하고 이걸 한데도 그냥 푸싱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거지를 쓰지 않고 또 강요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무의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억지를 많이 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학식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전공 분야의 자존심 딱 건드려지면요, 사람 보려고도 안 해.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지가 왕이어야 돼. 어떤 타협도 안 하려고 그래. 정말 옹졸하게 가거든. 그런 문제예요. 제가 대만에 계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불교계의 거두인데, 그래서 대륙에서도 이분을 대사급 선생님이라고 하거든. 대만대학 교수로 지내셨는데 지금 타계하셨어요. 그분이 책을 참 많이 냈어요.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썼어. 근데 그 책을 제가 몇 권 구입해서 쭉 읽었었거든요. 읽어봤는데, 이분은 워낙 주옥 같은 글이다 보니까 대륙에서까지 그분 책이 출판되고 막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지적 소유권이라거나 인쇄 받기에다 설정된 게 뭐죠? 출판사에 저작권. 요런 것을 이제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설정해서 선생님이 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이분은 펄쩍 뛰시는 거예요. 저작권이 무슨 저작권이냐? 내 지식이 어찌 내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다 나는 이때로부터 내가 교육받고 배워서 한 거니까 내가 가진 지식은 내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지식이다. 그걸 내 거라고 내가 지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세라도 이렇게 확보하고 하게 해서 저작권은 그래도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내가 책을 썼으면 내 책이 한 권이라도 더 여러 사람에게 읽힌다면 그게 책 쓴 사람의 보람이지. 그걸 아무나 출판 못하게 딱 막아놓는 게 옳은 도리냐? 책을 뭐라고 쓰냐 그러려면 차라리 안 쓰지. 책을 내가 쓴다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본다면 나로서는 기분 좋고 좋은 일인데, 그거를 왜 인쇄로 딱 이렇게 저작권을 설정해서 이 출판사 외에는 다른 출판사는 출판도 못하게 막으면, 그럼 냈더라. 아무나 이 책은 내고 싶은 사람 내고 복사해서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아무나 출판하고 아무나 팔아먹고 아무나 무료로 증송할게. 그럼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확 터분 사람이야.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정말 훌륭한, 난 그분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실제 우리가 전도되거든. 내가 책을 쓴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은 뭐냐. 내 세계관이나 내 사상이나 내 문화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요즘 저작권 설정하고 무슨 또 지적 소유권 거 탁탁 묶어놓은 거 보면 세상과 공유하려고 한 게 아니고 순전히 돈벌이 하나야. 책 쓴 목적이 돈벌인 거야 이게. 그래서 다른 데서 내면 안 돼. 탁 막아본 거지. 그러니까 책이 전 세계적으로 못 풀려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서 그분 말씀에서 두 가지 점을 참 아까 연대 감명이죠. 내가 가진 지식이란데 근본적으로 내 것이라는 건 나는 하나도 내가 가진 게 없다. 내 지식은 하나도 없다. 내가 가진 지식은 태어난 이후 세상으로부터 습득된 거기 때문에 세상 것이지 내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퍼쩍 뛰는 부분이 너무나 훌륭했고, 두 번째가 아까 내 사상과 내가 깨달은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깨달았던 이 세계를, 진리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저작권 설정해서 출판을 막는 행위는 나는 반대한다. 한 점에서 내가 그분 참 역시 대사급으로 존칭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런 게 아까 우리가 그죠, 명백히 사달하면서도 무의할 수 있는 거, 머리를 안 쓴 거죠. 이분이 머리를 썼다면 그런 게 안 나온 거죠. 머리 안 쓴 거죠. 있는 그대로 정말 자기 사고를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 통쾌한 어른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머리 안 굴린구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나도 좀
더 머리 안 써봐야 되겠다는데 그래도 머리가 자꾸 써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생지, 축지. 명백히 사통팔달하게 알면서도 무의할 수 있겠냐? 의도하고 조작하고 조장하지 않는 삶을 할 수 있겠느냐? 해놓고 그 다음 줄에 이제 생지, 축지 해놓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그 해석이 낳고 죽고 낳고 기르고 생이 분류 낳고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위 불시 위에서 뭔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주고도 불시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이부재 요것도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장이부재를 길러주고도 주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한 60%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른으로서도 어른, 장, 그죠? 장이란 건 그 리더죠, 어른. 리더가 되면 리더이면서 주재하지 않는다. 일을 주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현덕이다. 이것을 현덕이라 한다. 해놓고는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오니까 하늘은 낳고 길러주고 천지는 낳고 길러주며 천지는 낳고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붙이는데 해석이 안 하다 보면 근데 사실은 생지 축지는 이제 앞에 그렇게 머리 안 쓰고 살 수 있겠냐 이런 게 다 머리 안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머리 안 쓰면 되는 거야. 그걸 해놓고 생지 축지 요 말은 스스로 낳게 하라. 스스로 자라게 두라. 레디비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는 게 뒷기절이 매끄럽게 연결돼요. 그래서 스스로 낳고 스스로 자라게끔 레디비 해주라. 레디비 하라. 생리 분류 네가 만들었다 해서 소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만들어도 소유하지 말고 네가 낳았어도 소유하지 말고 네가 생산했어도 소유하지 말고 위불시 네가 남을 위해 일하고도 그거 자랑으로 네가 자랑으로 뻐겨서는 안 되고 장이부재 한 부서나 이런 것에 수장이 되어서 수장이면서도 그거를 일을 네가 앞장서서 주재하는 것처럼 좌지우지 하지 마라. 이것이 위현덕이다. 이것이 바로 현덕이다. 현덕이거든. 현이라는 건 진짜 이제 그 큰 덕, 자연에 가까운 덕이다. 천지에 가까운 덕이다. 그런 정도 치면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해놓고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레디피 해주라. 생지하고 축지해라. 생이 분류해라. 그리고 위불시하고 장이 부재해라. 이것이 시란 말에 이 시자거든. 이것이 위이다. 현덕, 현묘한 덕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묘한 덕이다. 라는 말로 끄집어냈습니다. 크게 요 대목은 말은 막 얼른 보면 말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머리 쓰지 말라요. 전부 머리 쓰지 않는 걸로 딱 해석해 가면 보면 다 일목요연하게 해석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질문 혹시 뭐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제시를 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절대가 아닙니다. 궁금한 게 이해가 의문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해가 의문문인 거잖아요.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네. 그게 의문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법이. 그거는 이 후가 단어와 단어 사이에 후가 써지면 호가 써지면 요것은 뭐뭐에서 라고 해서 어자와 같은 효과 그 뜻이에요. 뭐뭐에서 뭐뭐세 어와 같아. 근데 문장 맨 끝에 호가 오면 추측이나 강한 추측 추측이나 의문. 그래서
문장 맨 끝에 후가 들어간 거는 몇 표시예요? 요 기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중국어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단어 앞에, 명사 앞에 후가, 이 단어가 명사, 뒷단어가 명사인데 명사 앞에 호가 써지면 그건 무조건 전치사예요. 뭐뭐에서 뭐뭐에 라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고, 문장 맨 끝에, 문장 맨 말미에 쓰이면 의문부호, 물음표란 뜻이에요. 물음표 대신 후라는 말을 썼어요. 몇 가지 그 의문문을 만드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는. 또 다른 질문. 선생님 아까 그 천지계문 예. 능무자후에서 문자를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한다 하셨는데 그걸 글자를 한번 써주시면. 예. 천문을 열고 닫음에, 천문 개합에 닫음에 있어서 능이 무자호, 왕필본에 보면 무자호로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 백서나 그 하상공본은 또 위로 나올 거예요. 이게. 근데 천문, 눈이나 안이비설신의 그걸 열고 닫음에 있어서 능이 여성처럼, 여성스럽게, 여성처럼, 여성은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남성은 그 힘과 전쟁을 상징하지만 여성은 보통 평화를 많이 상징하거든. 여성 평화, 안정. 그죠? 그 정적인 거죠. 여성적인 건 정적. 근데 이런 걸 할 때 능이 정적일 수가 있겠는가 라는 뜻인데, 자아가 돼버리면 정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요건 이제 신의 경지밖에 없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정도 없고, 동도 없는 정도의 경지는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작한 거는 무보다는 위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도 어떤 게 맞다고 단어는 못하는데 감정적으로 아까 전체 문맥 이걸로 봤을 때 무보다는 위쪽이 맞을 것 같다. 근데 다른 놈은 다 무라. 요게 약간 걸리긴 해요. 다 무고 요것만 위로 쓴 게 조금 걸리긴 해. 그래. 그래서 아마 왕필본에서도 그 무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한나라 그 누구죠? 그 병제 누구 후손 묘에서 나온 그 백서나 이런 것에는 또 위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근데 어쨌거나 요거에 무로 해석됐어도 왕필마저도 무로 써놓고도 능이 여성처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해석을 왕필도 해설은 능이 여성처럼 평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거야. 그걸로 봐서는 무를 위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무를 쓰고도.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본에는 위로 어떤 본에는 무인데 그냥 위로 해도 관계가 없겠다. 혹시 무로 써졌다 해도 의심하지 말고 왕필마저도 요거를 무를 위로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무자냐 위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제 책은 위로 나왔어요. 제가 요거는 그냥 중국 책인데 여기는 위로 나와요.
쉬었다 할까요? 이어볼까요? 하시죠. 계속 할까요? 11장. 11장도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없고, 번역을 해도, 한국말로 번역해 놔도, 뭐 크게, 혼란스러운 건 없을 겁니다. 요거, 우리 시인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11장 비어 있어서 쓸모가 있다. 바퀴살 30개가 바퀴통 하나에 모이되 거기가 비어 있어서 수레를 쓸 수가 있다. 찰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되 거기가 비어 있어서 그릇을 쓸 수가 있다. 문을 내어 창을 뚫어 방을 만들되 거기가 비어 있어서 방을 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의 바탕이 되고 없음은 쓸모의 바탕이 된다. 네. 요거는 다 집에서 읽으시면서 크게 뭐 의문이 생기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나요? (100%) 이해돼 다? 이거는 우리가 영어만 정리해 봅시다. 요 대목은 뭘 얘기하냐, 뭐려고요? 이기와 효용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문명의 이기라고도 도구, 그죠? 모든 도구는 문명의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로운 기물. 컴퓨터는 문명의 이기다. 책도 문명의 이기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기. 그 다음에 효용의 문제. 우리 한계 효용을 따지면 효용 가치죠. 유는 기물이에요. 이기예요. 유는 이기가 되고 그 이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효용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건 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 속의 물질 이외의 빔, 무라는 빔이 효용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경제 이론하고 똑같은 거 걸려요. 우리가 경제에서 한계 효용론 같은 경우 그런 거거든. 돈이 처음에는 한계 효용이 커요. 많아질수록 한계 효용이 줄어들어요. 그죠? 돈이 문명의 이익입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는 돈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유통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효용을 일으켜요. 그러듯이 밥그릇은 문명의 이익입니다. 그죠? 문명의 이익인데 요 자체로서 우리에게 효용을 주려면 밥을 담을 수 있어야 효용이 살아난다. 그래서 안이 비어있음. 안이 무가 됐을 때 밥을 담아서 우리가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릇의 효용 가치는 겉테두리는 이기야. 그것이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이기가 효용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건 안에 비어있는 빔이 효용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치가 수레바퀴를 예를 든 거죠. 수레바퀴가 있으면 여기 고기입니다. 수레바퀴 안에 이렇게 옛날 우리가 요 수레바퀴 보면 여기 수레 테두리고 테에 있는 바퀴살이 이렇게 들어있죠. 바퀴살이 여기에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수레 축이 껴지죠. 축이 그 굴름대가 이렇게 껴지는 거죠. 그러면 요 곡 하나에 수레바퀴 30개가 다 모인다. 근데 요 곡 안은 비어있다. 빈 공간이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능히 구를 수 있다. 이 얘기니까 요것이 그 수레의 효용 가치를 일으키는 거는 요 기물이 효용 가치로서 가치를 창출하려면 요 기물만은 안 되고 빈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빔은 이 콕 안에 빔도 빔이지만 밖에 차밖에 부르는 바깥 빔도 없으면 요거는 그냥 바깥도 다 물로 차 있으면 물질로 차 있으면 단 한 바퀴도 구를 수가 없겠죠. 그죠? 안이든 밖이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항상 문명이 우리는 물질적인 걸 중시하면서도 물질 이외의 것을 놓친다. 노자가 그래서 그런 것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노자가 얼마나
곰살 맞을 정도로 자상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수레바퀴 우리 자전거 많이 타고 살았는데 자전거 바퀴살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안 쉬어보잖아요. 사소한 그런 거 우리는 늘 쓴 거는 늘 옆에 있는 거는 사실 우리는 몰라. 모르는데 노자는 바퀴살도 쉬어봤던 모양이야. 30개란 걸. 그래서 이게 노자는 어찌 알았을까 이제 그걸 다 그때부터 쉬어봤는갑다 했는데 이게 노자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게 병마용 발굴이 됐잖아요. 병마용 발굴하면 진시황 수레 타고 난 수레 그게 딱 출토가 됐는데 바퀴살을 시험한 게 정확히 30개였던 거야. 30개. 이게 노자는 정확히 그걸 시험보고 알았다는 소리야.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에서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주변의 것들로 내 삶의 방편들 내가 쓰고 있는 그릇들. 근데 여기서도 수레바퀴를 통해서 당신도 많은 생각을 했겠죠. 과연 물질이 중요하지만 이 물질 자체만으로 효용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건가? 아니면 물질 이외의 것이 가미돼야 효용이라는 게 살아날 것인가? 이걸 그때부터 고민했다. 요게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론이나 효용 가치론이 우리 보면은 18세기 최초로 창출된 개념으로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전에 유는 그죠? 유지, 유는 이위, 리요, 이기요 그죠? 그 다음에 무는 이위, 용이다 그랬잖아요. 이기와 효용 관계를 18세기 서양적 교훈을 노자는 우리 노자 선생은 벌써 2500년 전에 이와 효용 가치 문제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건 고대목이니까 크게 어려운 요것만 해석이 되면 돼요. 아까 리가 뭘 의미하냐. 근데 용이 뭐냐. 쓰임이 있다. 쓰임이 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데 차에 쓰임이 있다. 이게 효용 가치거든요. 현대 개념으로 보면. 그 그릇의 쓰임새는 뭐죠? 효용 가치에 있는 거거든. 그잖아요. 그릇 쓰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셔서 제가 요 부분 용어를 여태 사람들에 맞춰서 아까 리는 이기용, 요거는 효용이다. 그래서 요 11장은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것만, 여기서는 유는 리를 이루고, 리가 되고, 사람에게 그 이익을 주고 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리는 이기다. 문명의 이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이기로서 인간에게 효용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그 물질로 만드는 그 이외에 무라는 속성이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그 무가 없으면 효용 가치는 못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유만큼이나 무도 중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놓친다. 요거를 지금 가르침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머지는 금방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앞에 거 30폭공 7 30개의 바퀴살이 공은 모인다. 모일 공짜죠.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고 당기무. 그 당은 여기서 당은 뭐냐? 그 곡을 얘기한 거죠. 바퀴통 그 안은 비어 있다. 이것이 유차지용이다. 차의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연은 이긴다. 반죽한다라는 연자입니다. 식은 진흙식이고요. 연식, 진흙을 이겨서 이위키, 그릇을 만든다. 당기무, 그 그릇 안은 비어있다. 무다. 당이란 말은 항상 앞에 그걸 받는 거죠. 그것이 그 빔이 있어서 유기. 그죠? 유기는 뭐죠? 있음. 그릇이 있음이죠. 그 그릇이다. 유로 만들어낸 기의 효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착, 호, 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착은 뚫을 착. 호는 문. 그 다음에 유는 창. 그죠? 그 다음 문과 창문을 얘기하고. 문을, 호는 보통 지게문이라고 해서 옛날 작은 문을 얘기해요. 문을 얘기해. 대문 이런 게 하고 방에 있는 문을 지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을 만들 때 구멍을 뚫어서 문을 만들고 창을 낸다. 그렇게 방을 만드는데 당, 기, 무 그 안은 피어 있다. 그것이 있음의 실, 유로 만드는 실의 효용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는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것이고 이기가 되는 것이고 무는 그 이기의 효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해석 자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만 생각만 한 번 더 이제 해줘야 될 게 그 있음과 없음 그것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 불가에서는 유무가 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노자 선생도 유무상생, 유무는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주는 것이다. 앞에 나왔었죠, 유무상생이라고. 이게 이 보완관계물인 것이지 대척점으로 서로 대립되는 관계. 유무는 우리는 대립처럼 보이는 대립이 아니고 상호 보완관계가 돼요. 유무 자체가. 언제나 그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요걸 이해하려면 유의 논리를 여러분들 할 때 허공의 논리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부분에 허공의 논리. 허공을 만져본 사람 있습니까? 그 다음에 허공이 무슨 색깔인지 아는 분. 허공이 어떤 소리가 있는지, 허공이 어떤 냄새가 있는지, 허공이 눈에 보이는 건지, 들릴 수 있는 건지,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건지. 그죠? 우리는 허공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허공이라는 그걸 한 번도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허공이 내는 소리를, 허공의 어떤 냄새도 맡아본 적 없고, 피부로 감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죠? 맛도 본 적이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허공을 구경한 적이 없거든? 알아본 적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허공이 있어 없어고 물으면 다 있다고 하겠죠. 다 있다고 해. 있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 있는데 왜 만져지지 않을까? 그죠? 허공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거지. 그러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허공이 무슨 색깔입니까? 요새 그죠? 이제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허공을 늘 보고 있어요. 늘 허공을 듣고 있고 늘 허공을 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허공을 보지를 못한 거는 늘 보고 있으면 바로 아까 이 유무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에 빠져 있어. 근데 허공의 색깔은 허공 이외의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허공에 바다가 투영되면 허공은 바닷빛이 내요. 허공에 석양빛이 투영되면 허공은 붉게 물들어요. 허공에 산이 투영되면 산빛깔 초록으로 빛나요. 강이 투영되면 실같이 개천 흐르는 강이 투영돼요. 허공에는 모든 사물이 다 투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허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런 걸 통해서 허공이 있다라고 한 건데 실제 허공의 역할은 모든 걸 다 투영시켜요. 허공이. 그리고 냄새도 뭐죠? 허공은 아무 냄새가 없는데 그죠? 돼지고기로 보면 돼지고기 냄새로 허공은 투영을 해와요. 소고기로 보면 소고기 굽는 냄새로 투영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는 허공의 존재를 압니다. 그렇다면 허공의 역할은 뭐죠? 모든 냄새를 전달하는 역할, 투영하는 역할, 모든 소리를 투영하고 있고, 그죠? 모든 색깔을 투영하고, 나를 내보이는 거예요. 내가 투영될 수 있는 건 허공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도를 보는 거는, 중도라는 이 사람이 허공에 투영되고 있는 투영의 상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중도라는 실물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공에 투영된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뿐이라고. 요게 이해가 와야 돼. 그 부분이. 우리는 직접 본다라고 하는데 실제 직접 보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양자 이론에 가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 그런 부분들. 직접 본다는 건 불가하다. 결국 허공에 투영된 모습을 우리는 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허공은 무라. 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영할 수 있는 효용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거죠, 허공이. 그 허공에 침을 뱉으면 침이 투영돼요. 뭐든지 투영이 돼, 허공. 그래 허공의 물도 돼요. 이게 허공의 논리라고 나는 얘기. 노자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이런 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에 눈을 뜨면요, 무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큰지를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의 귀와 눈과 코와 모든 감각기관이 무한대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를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깊은 밤에 조용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걸 어찌 알죠? 누구 대답해볼까?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걸 어찌 알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아무 소리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데, 안 들리는 내가 안 들린지를 어찌 아냐고.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캄캄한 밤이야. 너무 캄캄해요. 달도 안 떴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어찌 알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고. 아무 맛이 없다. 아무 맛이 없는데 어떻게 알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여기에 무의 작용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리를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게 아니고 안 들리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는 안 보이는 걸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감각을 놓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감각기관이 갈수록 퇴화돼 버리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왜 깨달은 존재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 신통민 이런 것에 발 들여놓고 세상에 광고거나 이런 하늘로 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야 천리안이 되고 천안통을 얻고 이런 가능한 게 왜 그런 게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그거는 바로 그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내 귀는 우리는 알기로 몇 주파수에 몇 가지만 가청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에 물들어갖고 나머지는 안 들린다 라고 해. 근데 사실은 우리 귀는 이미 안 들리는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귀라는 거예요. 그럼 내 귀는 지금까지 들리는 것만 듣던 귀에서 들리지 않는 것도 듣는 귀로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소리를 안 들린다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건 안 들리는 걸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알지. 그렇잖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안 들린다는 걸.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 소리도 우리는 늘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들리니까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림으로써 우리 귀를 더 확장돼서 무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세상 이 만사에 눈이 뜨고 나면서 너무 그게 아팠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감각기관 모든 거를 10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명료하게 들리고 있는 걸 나는 이건 안 들리니까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온 다음에 하루는 밭을 맸어요. 밭에 이제 콩을 심었어. 콩을 심는데
며칠 뒤에 이제 콩 싹이 났나고 결과를 보려고 밭에 가서 봤어요. 그때 선툰 농부가, 말도 안 되는 농부가 콩을 심었더니 제대로 나갔어요. 반도 안 났어, 싹이. 반은 콩에 싹이 났고 반은 안 났어. 그래서, 헛수고했네. 내가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게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결과가 없어. 소득이 없네. 소득이 완전히 없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콩을 들여다보다가 흠칫도 한 거야. 흠칫한 게. 왜? 콩은 이미 결과를 100% 내고 있는데 나는 결과를 50%만 인정하고 있더라고. 그냥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된다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콩이 나는 것도 하나의 결과요. 낳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콩은 나는 결과 50%, 안 나는 결과 50%로 이미 100% 결과를 내서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결과가 없다. 그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나는 그래서 늘 배가 고팠구나. 늘 이렇게 명료하게 자연은 언제나 모든 결과를 100% 내주는데 나는 항상 50%나 30%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반이나 10%밖에 못 받아들이고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 가난되는지. 이 생각이 이제 들면서 마음이 이제 부자가 돼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부자가 되더라. 이 화엄사에서 언젠가 한번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때도 노자를 했을 건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강의 끝나고 108배를 하기로 했던가 봐. 그 모인 분들이. 한 분이, 선생님, 저는 108배, 1800배는 108배도 하는데, 어떠한 감흥도 느낌도 없어요. 그걸 해봐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나한테. 그런데 왜 108배를 사람들은 하는 거죠? 아무 느낌이 자기는 없다.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저도 해봐야 아무런 것도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고 어떤 느낌도 감흥도 없는데 108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그 108배가 끝나고 오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에 대한 답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내 일정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제 108배 다 끝나고 이제 2시간째 강의 들어가는데 이제 108 끝나고 다음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그분 이제 묻는 거예요. 아까 그 108배 해서 오늘 어땠습니까? 내가 이제 물었어. 그랬더니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108배 잘하셨네요. 왜 그러면 아무 느낌도 없는 느낌을 느끼셨잖아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을 느끼셨잖아요. 그럼 훌륭한 108배죠. 느낌이 없는 것도 하나의 느낌이라는 거. 무건도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 108배를 해서 효과, 어떤 희열감이나 감흥이 오는 것만이 결과가 아니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것도 하나의 결과라는 거. 요거 얻은 것만으로도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쟤한테 이 소리를 듣고 그것도 하나의 결과구나. 그 결과를 나는 얻었구나. 라고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108배는 정말 성공적인 108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것도 또한 느낌이었네요. 느낌이네요. 벌써 우리 보살님 감각, 느낌이라는 감각기관이 엄청 확장됐네.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러네요. 왜 나는 이 단순한 걸 모르고 왜 하지에만 매달렸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능력을
충분히 못 쓰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아까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때문에 아까 소리가 없으면 무잖아요. 소리가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소리가 없다는 거 안다는 거는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보면요, 우리가 듣는 것,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 촉감으로 느끼는 것, 그죠? 이것들은 다 시각 자료예요. 눈으로 보는 자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요. 귀가 눈이에요. 눈의 역할 항상 해요. 저쪽에서 빵 하고 경적이 울려. 그러면 승용차 소리다 할 때, 승용차 빵 하고 경적 울리면 여러분한테 딱 떠오르는 게 빵 소리가 그림으로 떠오르나요? 승용차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버스 경적 소리를 들으면 버스 붕 하고 뒤쪽에서 와. 안 봐도 버스인지 알아. 근데 버스 오네 할 때 붕 하는 부르릉 소리가 그림으로 나타나나요? 아니면 소리로 나타나요? 아니면 부르릉이 바로 버스라는 그림으로 머릿속에 연상되나요? 그림으로 버스로 연상되죠? 기차 소리를 들으면 기차 왱 하면은 여러분들 소리가 뭘로 여러분들한테 인식되죠? 기차로 인식돼요. 소리로 인식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냄새. 오렌지 냄새를 탁 맡으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연상되는 건 오렌지 모양이지 오렌지 냄새가 연상되질 않는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효용과 유의 관계예요. 눈은 물질을 항상 보도록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본다는 거죠. 물질을. 근데 귀는 물질을 보지를 못해요. 느끼는 거지. 듣는 거고, 냄새도 보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맡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맡으면 무야. 이거 무를 통해서 맡게 되면 바로 물질로 연동해. 무와 유 관계예요. 그게. 무만 알겠어? 유무의 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 정신질환이나 그 정신분열증 또 그 환영을 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또 뭔 소리를 막 들려 환청, 그 다음에 환시, 그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치유 방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앞에 환시가 일어날까? 그죠? 왜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호랑이 나갔다고 그러고 막 뒤지르고 밖으로 도망가냐? 그 사람은 미쳤다고 그런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자, 소리는 항상 형상회로 나타난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의 기억장치 안에 주전자 삑 소리 하는 이 소리가 저장되는 저장 창고에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호랑이 소리가 짜밍이 돼. 전파 짜밍인데 두 개가 짜밍이 돼서 거기에 저장이 됐을 경우 주전자 소리가 뺑 하고 들리면 동시에 호랑이 소리까지 들리면 시각적으로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게 환시 현상이에요. 환청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보면 유머에서 다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결과든 또 이런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무를 연구를 하고 있어야 그 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은 가지셔야 여러분들 삶의 폭이 훨씬 커진다. 그 무의 위대성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아까 그런 그 작용, 눈과 귀, 코, 냄새 맡는 작용마저도 다 유의 형태로 나타나. 무가 유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봐요. 유가 무의 형태로도 나타나요. 무는 서로 넘나드는 관계라는 거죠. 개별적인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이 신메시를 딱 이렇게 하나 따갖고 이렇게 보면은 입에 침 씩 고여요. 맛도 안 봤는데. 그잖아요. 그거는 유가 효용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야. 그래서 우리는 요 노자 요 기절도 아 그렇구나 그런 거네 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요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다면 무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내 주변에서 유무의 관계를 갖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물들로 이렇게 보다가 하고 오면 여러분들 이제 그 감각기관, 느낌, 그리고 사고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그죠?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건 뭐죠? 내가 사유할 수 있는 사유 능력이 확장되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시각 능력이 확장되는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극대화 돼가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말하면 신통력이다 초능력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근데 초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신통이 없는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 그게 가능한 거는 바로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게 불가능해져 버려. 왜? 갇혀 있잖아요. 늘 닫힌 안에. 그래서 요 기절도 11장도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사유 능력, 그리고 감각 능력 이런 것들을 확장시킴으로 그게 확장되면 내 삶이 좀 더 입체적이 되잖아요. 평면적인 삶, 여기서 와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삶에서 입체적이 된다. 입체적인 삶으로 가면 신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